네, 여러분 퇴직금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은 재테크 교육과 함께 시니어들의 필수 코스인데요. 더 풍성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재테크 진행을 맡게 된 김정은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시니어 비율이 전체 11.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뒤인 2036년도에는 그 수치가 약 2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죠. 바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또 12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재테크 정보를 전해주실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이 재무설계사 정말 주변에서 흔치 않은 직업처럼 보이고 어떤 분에게는 흔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직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는 네. 텔러들처럼 금융상품 판매를 주로 하는 분들을 아마 금융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개인이나 가정 모두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가족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그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혹은 가족의 재물을 또 탄탄하게 책임져 주신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박종진 강사님은 일반 재무설계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 재무설계사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재무설계사를 보통 파이낸셜 플래너, 약해서 이제 FP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CFP라고 하는데요. 이제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는 뜻인데 인증받은 재무설계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제 FP 협회, 즉 FPSB라는 기관이 있는데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은퇴, 보험, 투자, 부동산,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을 종합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인증해주는 그런 국제적인 자격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한 18만 명 정도가 활동 중에 있고요. 네. 국내에는 한 4천 명 정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재무적인 의사 역할을 맡고 계신데 인증된이라는 단어가 더 무언가 신뢰감을 주거든요. 네. 또 그 외에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또는 질병이 걸린 다음에도 의사를 찾아가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이낸셜 닥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 미국이라던가 금융선진국에서는 더 통용화된 직업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가요. 노후 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하면 즐겁다예요. 그래서 저도 좀 자문을 구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자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노후 준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시면 정현 씨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그건 필요한데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노후 준비 어떤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그렇죠. 분들이 좀 걱정된다, 우울하다, 좀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노후 준비 그러면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까요? 아직 겪어보지 못했고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번 경험해본 일이라면 불안감이 덜할 텐데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내가 노후 생활을 먼저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군대나 출산 같은 경우도 남자들 같으면 군대, 여자들 같으면 출산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삶의 이벤트잖아요. 네. 근데 막상 실제로 경험을 하고 나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경험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노후도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노후를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지 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리허설 대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네.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네. 다행이죠.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첫째, 나보다 먼저 노후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네. 내가 좀 조언을 구할 만한 분, 그리고 나를 잘 아는 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도 부모님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어떤 조언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저처럼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해보는 거죠. 네. 왜 그게 강점이 있냐면, 재무설계사들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재무설계를 상담을 하면서 직간접적인 노후 설계를 경험해 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간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팁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대안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부모님에게 여쭤보는 건 사실 저도 엄마, 아빠한테 쉽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어렵겠죠. 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만약에 이제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네. 네. 퇴직한다. 일단 직장을 잘 수 있을 것 같고 일을 안 나가겠죠. 근데 그와 함께 불확실한 이 불안감도 가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퇴직을 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퇴직 이후 한 몇 개월 정도까지는 매월 급여일이 되면 인터넷 뱅킹이나 통장 내역을 찍어보신다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왔나 하고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익숙해져 있으시니까요. 네.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에게 생활비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월급이 없다면 내가 쓸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좀 아득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득은 사라졌는데 지출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월급여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왔다면 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지출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이제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퇴직 전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산다면 사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은퇴를 하게 되면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덜 부담 갖고 덜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이 계속 진행될 건데 한꺼번에 많은 걸 알려드리기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그리고 정현 씨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후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네. 준비라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도 좀 변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통상 직장인들은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이제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요. 네. 사실은 이제 퇴근 시간이 되고 나서도 통상적으로는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거나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출근을 안 하게 되잖아요. 퇴직을 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동안 만났던 직장 동료들과 만나기가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주로 이제 목적 중심적이라기보다 관계 중심적으로 많이 형성하는 편이세요. 대부분.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동료들과 인간관계가 사실 업무적으로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형성이 많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목적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떠나서 갑자기 직장 동료들을 내가 퇴직했는데 만난다?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만남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남성분들은 직장 동료들을 덜 만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혹은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출근을 안 하시니까 그렇다고 직장 동료들 외에 그동안에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보내게 돼 있는 시간이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들일 텐데요. 네. 은퇴 시점쯤 되시면 이미 자녀들도 뭐 분가를 해서 결혼해서 분가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맞아요.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배우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배우자와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다는 없어요. 겁니다. 네. 예,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인을 좀 중간중간 만난다던가 가족과의 시간 외에도 나만의 시간 혹은 다른 인들과의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갑작스럽게 관계라는 게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퇴직 전부터 직장 동료들 말고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들을 미리 형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배우자분하고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배우자와 만약에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일들을 같이 하면 좋을지 미리미리 좀 산책도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커피도 한 잔 같이 마셔보시고 하면서 그런 좀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저는 만약에 지금 당장 퇴직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혼자 다녀보고 뭐 이렇게 즐겨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생각했던 게 단점이었네요. 네, 물론 이제 퇴직을 하고 나시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현 씨 말씀처럼 네. 그동안 못했던 거 있잖아요. 뭐 잠도 좀 편하게 자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뭐 하긴 해요. 그게 근데 한 3개월 정도, 뭐 길면 한 6개월 정도지 계속 그런 소일거리로 시간을 때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라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60세에 만약에 퇴직을 가정한다고 하면 20년 정도를 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퇴직 이후에. 그런데 뭐 등산을 간다, 낚시를 간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명이 82.7세가 됐다. 이 말은 사실은 70세 정도까지는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첫 직장에서 내가 오래 다녔던 첫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남은 한 10년 또는 뭐 15년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서 제2의 직장을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난 지금까지 평생 일했는데 또 일을 해? 네. 난 싫어.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냥 등산 가야지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백두대간 플랜을 세워서 올해는 어느 구간을 조금씩 이제 끊어서 매주 한 번씩 다녀오신다든지 해서 백두대간 종주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의 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해서 책도 내실 수 있고 뭐 유튜브 촬영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재무 설계, 대인 관계, 경력 관리, 뭐 여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주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설계. 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건강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기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네.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 바라든지 어떤 집 문을 열 때 이렇게 방문을 돌리는 것조차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닫이 문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노인의 어떤 신체에 맞는 구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리모델링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니면 아예 그런 시니어들을 거주 목적으로 해서 잘 지어놓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찾아서 이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진짜 수명이 다해지는 시기가 네. 다가오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지내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적적하시죠. 그렇죠. 그때 어느 시점쯤에 나는 이게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네. 노후 설계나 뭐 여가나 제2의 직장이나 뭐 주거시설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도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건강을 잃게 되면 내가 애써서 준비해놓은 노후 생활비가 병원비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 특히 자녀나 배우자들이 더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이라고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현대인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기는 한 건가요? 그렇죠. 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당하게 주어질 땐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네. 분들은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만의 공간, 동굴에 딱 숨어가지고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음악을 혼자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스트레스를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상황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많은 분들은 현실을 부정하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래? 이건 진짜가 아닐 거야, 꿈일 거야. 맞아요.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자. 인정부터 하시고 그러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라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이면서 건강 관리를 하자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노후를 미리 겪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후를 준비할 수는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거 한번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할 건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는 첫째는 부모님과 같이 이미 노후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같이 이제 재무설계사들 간접 경험을 많이 했던 노후 준비를 간접 경험 많이 했던 그리고 재무적인 지식이나 관련 지식들을 잘 알고 있는 재무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면 제가 보기엔 노후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노후 준비를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사항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5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은퇴 이후에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셔라. 뭐 간단하게는 노후 생활비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해주거나 상속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대인관계 말씀드렸죠. 네. 직장을 안 나가게 되니까 이제 대인관계에 변화가 오는데 만날 사람 그리고 가족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총 수명이 길어져서 길기 네. 때문에 제2의 직장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나는 일하기 싫다면 여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네 번째가 이제 주거 설계였었죠. 노인의 어떤 체형이나 건강에 맞도록 리모델링 한다든지 적절한 집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게 가족들과 이제 적절하게 불협화음이 없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주로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앞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주제를 위주로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실제로 노후 준비를 잘 실천하고 계신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다가가 볼게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칙을 배우셨다 하더라도 이제 내 실제 삶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 사례들을 한번 좀 들으시면 그런 원칙들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가장 가까운 분, 저희 부모님입니다. 오, 네. 네, 솔깃하시죠? 네. 네, 저희 부모님이 2000년 정도에 은퇴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은퇴 시점에 이제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고 하면 아파트 한 2억 원 정도, 당시 가격으로 2억 원 정도였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를 하셨었는데 개인 택시를 이제 매도한 금액 한 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억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주거지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만약에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생활비는 끊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다 하면 1억 원의 이제 개인 택시 매각 자금을 가지고 네.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한 8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을 써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면 10년만 쓰면 1억이 소모가 다 되는 거죠. 네. 그러면 60세에 은퇴하셔서 70세에 생활비가 고갈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이제 일단 아파트와 개인 택시를 다 매각해서 3억 원을 마련을 하셔서 그 3억 원으로 뭘 했냐면 다가구 주택 아시죠? 네. 주소지는 하나인데 여러 세대가 사는 집, 그 한 채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 집은 3층짜리 집이었는데 반지하에 이제 2가구, 네. 1층에 2가구, 2층은 이제 통째로 넓게 쓸 수 있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와 1층 4가구는 월세를 주고 이제 2층에는 부모님이 넓게 이제 거주를 하시는 형태로 하셨죠. 그렇게 구성을 하시니까 매월 월세가 이제 4가구에서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됐고요. 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노후에 소득이 없으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국민연금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가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생활을 도와주는 이런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한 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 150 정도 되시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 돈을 또 아껴서 저축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신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월세 수입도 생겼고 여기에 복지연금 제도도 잘 이용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방법에서도 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월세를 운영을 하면서 실무적인 일들은 제가 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제가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첫째 어려움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샀던 집은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월세 수요가 적은 지역의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세 수입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통상 소득이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생활이 이렇게 넉넉지는 않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이제 거주를 하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안 좋거나 그랬을 때 본인 소득이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면 월세 납부도 좀 어려워지시고 그렇게 되면 월세를 받는 주인도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주택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가 심해요. 아파트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때때마다 노후화가 될수록 옥상 방수공사, 상하수도 공사, 보일러 교체, 페인트 공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막상 순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각 가구마다 계량기가 분배되게 설계가 된 집도 있지만 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매월 이제 수도료도 정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분쟁 소지도 좀 있고요. 네. 이제 관리에 번거로움이 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치명적인 이제 단점이 생겼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전세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평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실소득에 있어서 이제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단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만큼 또 비용 지출도 있기 때문에 단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이 다가구 주택 월세를 이용한 사례 말고도 또 노후 준비 성공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좋아요. 네. 그렇죠. 연금에 대해서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통상 이제 연금 제도가 3층 보장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이제 공적 연금 제도라고 해서 국가가 주로 운용하는 연금 상품들,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2층이 이제 퇴직연금, 예전에 퇴직금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네. 이제 일시금으로 주지 못하게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일시금으로 주면 노후생활비로 쓰지 않으니까. 아, 맞아요. 한 번에 써버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퇴직금 금액을 퇴직연금 형태로 운용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2층이고요. 3층은 그 두 가지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가입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노후 생활을 하게 돼 있죠. 맞아요. 연금이라는 걸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 그럼 공적 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렇죠. 누구나 가장 관심 있는 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계산기 매원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연금 상품에서는 그걸 뭐 연금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득 대체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퇴직 전에 내가 받던 급여 대비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소득 대체율이 50%다. 그 말은 내가 퇴직 전에 받던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그것의 50%인 50만 원씩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만약에 납부 기간이 30년, 통상 이제 근무 기간은 30년 정도 보잖아요. 30세부터 60세까지 하면 3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했다. 그런 분의 경우에 소득 대체율이 얼마냐면 53.7%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 네. 군인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높아요. 57%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44%입니다. 이 연금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네요. 근데 이 재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익숙한 건 연금 보험료라는 개념일 텐데 이런 또 공적연금에서는 그 단어도 기여율이라는 제도, 기여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제 월 급여 중에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납부하느냐 이 얘기인데 네. 예, 통상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4.5%를 납부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4.5%를 납부를 하고요. 그 기업 있잖아요. 기업에서 4.5% 절반을 납부를 해서 총 9%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무원들은 9%를 납부를 하고요.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7% 정도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율이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 정도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아까 소득 대체율이 높았잖아요. 네. 많이 받는 이유가 많이 내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아까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기업이 내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9%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공무원연금은. 네. 그렇죠.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약간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기여율은 7%로 낮았는데 네. 소득 대체율은 57%로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무원연금보다 더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연금 때문에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불만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불만을 제기하다 보니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예전에 이미 공무원 생활을 하시거나 군인 생활을 하셔서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제도대로 충분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생, 새내기 공무원이나 네. 새내기 군인들의 경우에는, 직업 군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전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고 기여율은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높아지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보통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적정한 소득 대체율이 네. 은퇴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을 한 7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체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개인연금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개인연금을 잘 준비한 사례도 준비해 오셨나요? 네,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좀 이해하기 쉬운 거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재무 설계 당시에 나이가 40세였고요. 은퇴 시점, 예상 시점은 한 65세 정도. 그래서 20년 정도 납입을 하고 5년은 이제 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납입은 하지 않고 연금을 받지는 않고 그냥 두는. 갖고만 있는. 네, 그걸 거치라고 하는데 20년 납입, 5년 거치 후에 이제 그때부터 내가 노후 자금을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목적 자금은 한 5억 원 정도를 생각하셨어요. 5억이요? 아니, 5억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돈이라는 것은 시간 가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서 25년 전쯤의 1억과 지금의 1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차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1억과 25년 후의 1억도 어떻겠어요? 아, 그 역시도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25년 후에 5억이 실제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면 한 3억이 약간 넘는 금액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억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넉넉한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3억이라면은 노후 준비로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A씨는 또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상담 결과 그 부분을 반영해서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제안해 드렸던 거는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한 연 2%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품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5억 원을 나중에 형성하실 수 있도록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 20년간 매월 154만 원씩 적립을 하셔야만 5억 원이 형성이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매달 154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노후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154만 원을 납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40대 분들이 지출이 되게 많은 나이대거든요. 아직 주택대출 상환도 끝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요. 네. 첫째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 준비만으로 154만 원씩 매월 적립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을 4가지를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었냐면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처음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5년만 더 늘리자. 그래서 25년 납부를 하자. 그리고 은퇴 시점은 결국에는 연금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퇴 시점을 5년만 좀 더 늦추자. 그리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자. 추가 납입이라는 건 뭐냐면 매월 납부하는 돈 말고 일시적으로 상여금을 받거나 특별한 수입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생겼을 때. 그렇죠. 네. 보너스가 생겼을 때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여행 가지 말고 노후 자금 용도로 추가로 더 일시금이긴 하지만 네. 목돈을 좀 납입을 하면 자산 형성에 좀 도움이 되겠죠. 노후 자금 준비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이제 보수적인 분이라 안정적인 상품을 원했지만 워낙 금리가 낮은 상품이라 최후로 제가 보루로 잡고 있었던 것은 투자 상품을 좀 활용을 하자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제가. 네. 계산을 해봤어요. 이 4가지를 이용해 봤을 때 실제 납부 금액이 그럼 줄어들어요? 그렇죠. 줄어들어야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거치 기간 5년을 없애고 납입 기간을 5년 정도 제가 늘리자고 했잖아요. 그 5년 정도 늘리게 되면 매월 납부할 금액이 154만 원이 아니라 12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줄었어요. 매월 25만 원씩 줄어드는 거니까 효과가 큰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은퇴 시점을 아까 원래 65세로 했었는데 70세로 5년 늦췄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다시 또 116만 원이 되니까 추가로 13만 원이 더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추가 납입을 활용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40세쯤에 상여금 받은 거, 보너스 받은 거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돈을 노후자금 용도로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자. 네. 그러면 매달 납부할 금액이 한 8만 원 정도씩 줄어듭니다. 세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면 한 45만 원 정도가 줄어드니까 원래 154만 원이었던 것이 109만 원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네. 여전히 부담스럽죠.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109만 원으로 줄어들어도 매월 납부해야 된다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투자 상품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씨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런 상황을 다 말씀드려서 나머지 방법들을 다 쓰셔도 5억 원 형성을 하긴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엔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을 때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건 100% 확실하다. 네. 하지만 투자는 조심스럽게 잘 위험 관리를 하면서 하시면 원하시는 목적 자금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적극 설득을 해서 그리고 제가 도와드린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투자형 상품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줄 수 있었나요? 투자형 상품은 사실 수익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투자 수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높지 않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연복리 원래 2%였잖아요. 2% 정도 수익률이었는데 금융 상품은 네. 그걸 연복리 한 6%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타겟을 잡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매월 납부 금액이 154만 원이었잖아요. 네. 얼마로 줄었냐면 8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네요. 예. 네. 그래서 73만 원이 매월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형 상품을 활용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대안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납입 기간 5년 늘리면 또 9만 원이 줄고 그리고 은퇴 시점을 또 5년 늘리면 매월 18만 원이 줄고 그리고 2천만 원을 40세쯤에 일시금으로 이제 노후자금 용도로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또 12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81만 원 기준으로 세 가지를 모두 다 적용하면 39만 원씩 매월 줄어들어서 네. 납부할 금액이 42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도전을만 하죠. 네. 이분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목적이 뚜렷했고, 그리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적용해서 가능했던 성공 사례 같고요. 네. 또 그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또 다른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요즘에 이제 58년생 그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죠. 그런 네. 분들이 최근에 은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은 그런 사례인데요. B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도권에 사셨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한 6억 원 상당 정도 됐고요. 퇴직 후에 이제 다 부채를 청산하시고 남는 이제 금융자산은 한 5천만 원 정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은퇴는 하셨지만 첫째 자녀 결혼 뭐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네. 뭐 막내 대학 자금이 아직 2천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계획이고 하다 보니 사실 금융자산 5천만 원은 노후 준비에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아파트 한 채만 딱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부동산만 유일하게 갖고 계시는 은퇴 이후에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벽돌을 하나씩 빼서 밥을 지어 드실 수도 없고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첫 번째 제안해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제 노생활비 확보가 어려우시니 집을 좀 평수를 줄여 가시던지 아니면 좀 외곽으로 서울에서 조금 먼 거리 쪽으로 빠지시면 네. 이제 같은 평형이라도 시세가 좀 낮으니까 그 차액만큼으로 노후생활비를 확보하자라고 제안을 첫째는 해드립니다.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대부분 나온 대답들이 첫째는 현 주거지에서 내가 오래 살아왔고 익숙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들이 이쪽에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인간관계를 또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 형성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엄청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노후 관리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간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원점으로 리셋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집을 유지는 하고 싶으시고 노후 생활비는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네. 베이비붐 세대가 일시에 은퇴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을 것을 예비를 하고 주택연금 제도라는 걸 사전에 준비를 해놨는데 네. 주택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때는 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지만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집을 담보로 내가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주택대출을 모기지론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역으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리버스, 거꾸로 하는 모기지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되고 평형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안 가도 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조금 더 구별해 볼까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형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모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은 중단되고 그동안에 받았던 연금액과 이자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주택을 처분해서 돌려받고 네. 이제 집은 소유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집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째, 이제 그 B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을 처분하지 않고 노후 생활비는 없다면 자녀들이 생활비를 대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자녀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녀들 역시도 뭐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매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부부 중에 한 분이 주택 소유자가 사망을 하시더라도 남은 배우자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되게 안정적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분이 다 사망하셨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받았던 연금액과 이자 금액을 합산해서 주택을 청산한 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에 남는 금액이 크겠죠. 그 금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너무 많이 장수하셔서 오래 사셔서 네. 연금액을 받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국가가 부담을 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재테크 첫 번째 시간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마무리 앞서 오늘 이야기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마디만 해야 되니까요. 노후 준비는 이미 경험하신 분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다 받아서 중년부터 미리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노후 준비에 있어서 고려할 게 많지만 그중에서 단연코 가장 으뜸으로 건강관리를 유념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네, 앞으로도 슬기로운 시니어 재테크와 함께 또 준비해 보시면은 더욱더 알차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